안녕하십니까. 질문 읽어주는 남자의 싱나입니다. 네, 이번에는 저번 10번에 이어서 11번부터 15번 문법 5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문법 문제는 굉장히 기본 형태를 잘 지켜서 나왔던 문법 문제였습니다. 이게 무슨 형태냐? 11번부터 12번에는 우리가 배우지 않은 생소한 문법 지식을 설명을 해주고 그에 대한 설명을 읽고 두 문제 있죠. 11번과 12번에 걸쳐서 그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 이렇게 나왔고 13번에 중세국어 한 문제, 14번에 의문변동 한 문제, 15번에 문장으로서 이제 피동, 사동 문제 하나 쭉 안 배운 거 이제 개념으로 알려주면서 두 문제, 배운 거 기본적으로 세 문제, 특히 의문변동, 중세국어가 기본으로 깔렸던 아주 정석적인 패턴의 문법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1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에 이제 개념을 알려주는데요. 무슨 개념이냐? 문제를 보니까 어휘적 빈자리. 어휘적 빈자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에 대해서 풀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일단 12번에 네모가 쳐져 있으니까 그 주변을 한번 보면서 어휘적 빈자리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린 말은 망아지, 어린 소는 송아지, 어린 개는 강아지라고 한다. 이들은 모두 사람들이 친숙하게 기르는 가축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새끼를 나타내는 단어가 모두 아지로 끝난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런데 돼지도 흔한 가축인데 현대국어에서 어린 돼지를 가리키는 고유어 단어는 따로 없다. 가축과 그 새끼를 나타내는 고유어 어휘 체계에서 어린 돼지의 자리는 빈자리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 돼지를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린 돼지를 가리키는 고유어 단어가 없을 뿐인데 이렇게 한 언어의 어휘 체계 내에서 개념은 존재하지만 실제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어휘적 빈자리라고 한다. 자, 어휘적 빈자리의 개념이 나왔죠? 뭐라고요? 이렇게 한 언어의 어휘 체계 내에서 개념은 있지만 실제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어휘적 빈자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휘적 빈자리는 계속 존재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채워지기도 한다. 그러면 이제 12번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어휘적 빈자리가 채워지는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 방식은 단어가 아닌 구를 만들어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이다. 어떤 언어에는 사촌, 고종사촌, 이종사촌에 해당하는 각각의 단어가 존재하지만 외사촌을 지시하는 단어는 없다. 그래서 그 언어에서 외사촌을 지시할 때는 외사촌의 자식이라고 말한다. 현대국어에서 어린 돼지를 가리킬 때 아기 돼지, 새끼 돼지 등으로 말하는 것도 이러한 방식에 해당한다. 자, 이게 첫 번째 방식. 뭐라고요? 구. 네, 구를 모른다. 그러면 조금 곤란하긴 한데 구라는 건 이제 단어와 단어를 결합해서 만든 걸 우리가 구라고 하죠. 네, 두 번째 방식은 한자어나 외래어를 이용하여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이다. 무지개 색채를 나타내는 현대국어의 어휘체계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인데 이 중 빨강, 노랑, 파랑은 고유어지만 빨강과 노랑의 중간색, 풀의 빛깔과 같이 푸른 빛을 약간 띤 녹색 등을 나타내는 고유어는 없기 때문에 한자어, 주황과 초록 등이 쓰이고 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식은 상이어, 하이어의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이다. 상이어로 하이어의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이다. 누이는 원래 손이와 손 아래를 모두 가리키는 방식인데 손이를 의미하는 누나라는 단어가 따로 있으나 손 아래만을 의미하는 단어는 없어서 상이어인 누이가 그대로 빈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의미 구별을 위해 손 아래를 의미하는 누이 동생이 생겨나긴 했지만 여전히 누이는 상이어로도 쓰이고 하이어로도 쓰인다. 자, 세 개의 방식을 알게 되었고요. 자, 그럼 12번을 가보면 학생 일은 할머니의 휴대전화 번호를 저장해드리면서 할머니의 첫 번째, 네 번째 사인을 각각 맏사이, 막내사이라고 입력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사이를 구별하여 가리키는 단어가 없어 둘째 사이, 셋째 사이라고 입력하였다. 자, 요 방식은 뭐죠? 네, 두 번째 방식이었던 구를 만들어 해서 기억이 이제 맞게 되죠. 적용된 사례라 그랬으니까. 니은
학생 2는 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때 꿩의 하이어로 수꿩에 대한 장기와 암꿩에 대한 까투리는 알고 있었지만 꿩의 새끼를 나타내는 단어를 몰라 국어사전에서 고유어 꺼벙이를 찾아 사용하였다. 자, 이거 모르는 게 이 학생 2가 모르는 거지 우리가 아예 이걸 모른다. 즉 개념이 없다. 단어가 없다. 그 뜻이 아니죠. 즉 단어가 진짜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휘의 빈자리가 채워질 리가 없겠죠. 그래서 니은이 지워지고요. 2번 이제 디귿. 학생 3은 태양계의 행성을 가리키는 어휘인 수성, 금성, 화성을 조사하면서 금성의 고유어로 샛별과 개밥바리가 있음을 알았는데 개밥바락이라는 단어는 생소하여 샛별만을 기록하였다. 자, 여기서도 금성의 고유어가 샛별도 있고 개밥바락이 두 개가 다 있어요. 결국 단어가 없는 게 아니죠. 어휘의 빈자리는 건 뭐예요? 실제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서 이제 채우는 건데 이 니은과 디귿살에는 뭐예요? 실제 단어가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어휘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방식에 적용될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었던 문제였습니다. 어휘적 빈자리 이 개념을 정확히 파악했다면 틀리기 어려웠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자, 11번을 가보면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한 이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금의 돼지를 의미하는 말이 예전에는 돛이었고 돛에 아지가 붙어 돛의 새끼를 의미하는 도야지가 쓰였다. 그런데 현대국어의 표준에서는 돛이 사라지고 돛의 자리를 도야지 형태가 바뀐 돼지가 차지하게 되었다. 자, 옛날에는 뭐라고요? 돛이 돼지였다. 그리고 돛에 아지가 붙어서 돼지 새끼가 이제 도야지였다. 이 말을 하고 근데 현대는 뭐예요? 도야지가 돼지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1번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예전에 도야지에 해당하는 개념이 지금은 사라졌다. 맞나요? 도야지에 해당하는 개념은 뭐죠? 새끼돼지. 새끼돼지가 지금 개념이 사라졌냐? 그렇지 않죠. 자, 개념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실제 단어가 아니라 개념은 살아있다 라는 거죠. 2번 예전의 돛은 도야지의 하이어로 의미가 한정적이다. 예전의 돛은 뭐였죠? 돼지라는 의미였죠. 즉 도야지는 뭐예요? 새끼돼지니까 하이어가 아니라 오히려 상이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한정적이지도 않고요. 3번 지금의 돼지야 예전의 도야지가 나타나는 개념은 다르다. 지금의 돼지는 뭐죠? 완전 모든 돼지를 가리키죠. 근데 옛날의 도야지는 뭐예요? 돼지의 새끼였죠. 그래서 둘이 나타나는 개념이 완벽히 다르죠. 이렇게 딱 뭘까? 이 여기서 주어진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활용하는 수 있냐? 그 능력을 체크하는 문제였지 뭐 문법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가 아니었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4번 지금의 어린 돼지에 해당하는 어휘적 빈자리는 예전부터 있었다. 예전에는 없었죠. 이게 왜냐? 예전에는 도야지라는 단어가 있었으니까요. 5번 예전에 도야지의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지금은 하나의 고유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저기 위쪽에 보면 고유 단어가 지금은 없죠. 새끼돼지란 단어는 고유 단어가 아니라 구로 만든 어휘적 빈자리를 채운 거죠. 그래서 5번도 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개념, 생소한 개념을 주어졌지만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던 11번, 12번 문제였습니다. 13번. 자, 보기에 기억부터 디귿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그리고 이제 중세국어의 또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중세국어에서는 의문문의 종류에 따라 종결어미나 보조사가 달리 쓰인다. 예를 들면 용언의 어간의 어미가 결합하여 서술어가 될 때 조건을 항상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 거 그것이 중요합니다. 판정 의문문에서 종결어미 여, 설명 의문문에서는 종결어미 뇨가 쓰인다. 자, 여기서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 네, 이 두 가지가 있죠. 이 두 가지를 몰랐다면 조금 더 헷갈릴 수가 있었겠죠. 지금 몰랐다면 이제 공부하면 됩니다. 알았으면 잘한 거고요. 판정 의문문은 예, 아니요,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입니다. 설명 의문문은 이제 육하원칙 있죠? 육하원칙.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의문문이죠. 요렇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판정 의문에서는 여가 쓰이고 설명 의문에서는 요가 쓰인다 확인하고요. 반면 체언의 보조사가 괴롭혀야 서술어가 될 때 또 조건이 있죠. 체언의 보조사가 괴롭혀야 서술어가 될 때 판정 의문에서는 보조사 가가, 설명 의문에서는 보조사 고가 쓰인다. 그런데 주어가 2인칭일 때는 또 다른 조건. 그러가 주어나 2인칭일 때는 의문문의 종류와 관계없이 종결음이 니은다가 쓰인다. 중세국어 의문문에서 의문문의 예는 아래와 같다. 자, 그래서 기억을 보면 이 일후미 무엇인가. 자, 이 중세국어 문제 풀 때는 현대국어 해석을 아주 뚫어지게 쳐다봐야 됩니다. 이름이 무엇인가? 이거는 판정 의문일까요? 설명 의문일까요? 판정 의문 아니고요. 설명 의문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름이 무엇인가? 이곳은 요거 조건, 용언의 어간이 붙은 걸까요? 아니면 체언의 보조사가 결합하여 서술어가 된 걸까요? 자, 무엇. 이 무엇이라는 건 뭐죠? 용언인가요? 아니죠. 체언이죠, 지금. 그래서 이 두 번째 조건을 적용시켜야 되고 설명 의문이니까 보조사 고가 쓰여야 되죠. 그래서 1, 2, 3번 중에 하나를 골랐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4번과 5번을 고른 친구들은 이제 용언과 체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니은. 니은을 보니까 내가 어찌 안 가는가. 보니까 이 내라는 주어가 있죠. 주어가 2인칭, 즉 너일 때는 뭘 쓰인다고요? 종류에 상관없이 니은다. 그래서 니은다 딱 하나밖에 없네요. 답이 정확히 2번이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그대는 어찌 보지 않는가도 정확히 니은다로 쓰여서 확실히 답을 2번으로 고를 수 있었던 중세국어 치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자, 14번. 14번은 특이하게도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틀렸습니다. 오답률이 4위를 기록했고요. 의문 변동 문제치고 생각보다 오답률이 많이 높았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의문 변동을 공부할 때 어떻게 되는가 같이 적용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우린 이 끝까지 나올 과정을 항상 문제를 풀 때 써봐야 돼요. 말로 하지 말고. 기억해가지고 풀립. 자, 첫 번째 뭐가 일어나죠? 풀립 해가지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게 적용됐고요. 두 번째 풀립. 많은 친구들이 이걸 놓쳤습니다. 니은 첨가. 첨가에는 니은 첨가. 네, 첨가는 니은 첨가. 언제 일어나느냐? 받침이 있고 다음에 이나 맞모음 이가 왔을 때 우리가 빈자리를 니은으로 채워주는 니은 첨가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풀립. 유음화가 일어나면서 마무리가 됐던,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일어났던 친구였습니다. 음내. 음내 처음은 뭐예요? 음내. 이게 뭐예요? 자음군 단순화 해가지고 리을이 탈락했고요. 다음은 뭐예요? 똑같이 음내 음끝. 그 다음은 뭐다? 비읍과 니은이 만났으니까 음내 비음아. 요렇게 일어나서 얘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디귿은 뭐냐? 벼훌치. 요거를 헷갈렸던 친구들도 꽤 많습니다. 요렇게 되는데 한 번에 얘는 과정이 없습니다.
3번에 이렇게 일어났고요. 이거 뭐냐? 티귿과 이가 만났네요. 그럼 뭐다? 국외음하다. 이렇게 됐던 문제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풀면 기억과 니은에서 음문이 각각 3번 이뤘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기억과 니은에서는 인접한 자음과 좋은 방법이 같아지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네, 요걸 몰라서 찍은 친구들이 조금 있었어요. 이게 뭐냐? 자음동화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이 자음동화 현상에는 비음화랑 유음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비음화, 유음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2번 선지도 맞게 되는 겁니다. 3번 기역에서 첨가된 음운과 니은에서 탈락된 음운은 같다. 서로 다르다. 첨가되는 음운은 니은 첨가뿐입니다. 그래서 둘이 다를 수밖에 없죠. 탈락은 여러 가지가 일어나지만 첨가는 니은밖에 안 일어난다. 이렇게 풀었어도 3번은 찍으면 안 됐었고요. 실제로도 니은 첨가가 일어났고 니은에서는 리을 탈락이 일어났죠. 그래서 3번도 맞다. 4번 기역과 디귿에서는 음운의 개수가 달라지는 음운 변동. 얘는 뭐가 있냐면 첨가랑 탈락이 있습니다. 물론 축약도 가능하죠. 교체만 음운 변동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디귿에서는 국외음화, 즉 교체가 일어났고요. 니은에서는 첨가가 일어났기 때문에 디귿에서는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었던 문제. 오답률 4위 치고는 이걸 왜 많이 틀렸을까 의심이 들었던 문제였습니다. 특히 1번을 많이 했는데 이 니은 첨가를 발견하지 못하고 많은 친구들이 답을 1번으로 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마지막 15번입니다. 15번은 이제 피동사동 문제로 바로 보이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기역부터 니은에 해당하는 옛길이 묶인 것으로 적절한 것은 선생님의 설명. 여러분은 쓰이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우선 쓰이다는 피동사이기도 하고 사동사이기도 하므로 이를 구별해야겠죠. 또한 쓰다의 동음이유나 다이어이므로 그 의미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단어를 이해할 때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해야 해요. 그럼 이와 관련된 학습 활동을 해볼까요? 다음은 국어사전의 일부이다. 제시된 단어의 의미 유의하여 단어의 뜻에 좀 주의를 해달래요. 각각의 피동사와 사동사가 포함된 예를 들어보자. 그래서 1번을 보니까 이제 갈다가 나왔네요. 갈다 뜻 보니까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다가 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학생의 임원이 새 친구로 갈렸다. 피동은 맞아요. 2번 삼촌이 형에게 그 텃밭은 갈렸다. 사동은 맞아요. 그러면 1번이 답이에요 라고 했다고 하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왜냐? 단어의 뜻에 유의하라고 했거든요. 이 뜻은 이게 맞아요. 바꿨으니까. 하지만 요 뜻은 뭐예요? 진짜로 땅을 갈아버렸다. 땅을 뒤집어 엎었다 라는 뜻이지 사람을 바꿨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1번은. 단어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피동사동이라고 여기에 맞는 그 기준에 적합하지 못했던 거죠. 나머지 두 친구, 나머지 이제 2, 3, 4번은 보면 용돈이 이달에 10,000원이나 깎였다. 나는 저번에 실수로 점수를 깎였다. 다 피동이고요. 내 친구는 가래떡에 꿀만 묻혔다. 누나는 부채에 먹물을 듬뿍 묻혔다. 다 사동이고요. 아빠가 아이 입에 사탕을 물렸다. 큰형이 동네 개에게 발을 물렸다. 사동, 피동이고요. 둘이 바뀌었고요. 5번 큰 마당에 눈이 빗자루에 쓸렸다. 피동. 내 동생에게 거실 바닥만 쓸렸다. 사동. 이거 뭐냐? 이게 딱 그래서 5번이 딱 나와야 되고 여기 답을 확인해 보니까 바로 비로 쓰레기 따위를 밀어내거나 헌데 모아서 버리다. 쓰레기를 버린다. 먼지를 쓸었다. 쓰레기 따위를 밀어내거나 한데 모아서 버렸던 뜻으로도 정확히 적용이 되기 때문에 5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문제를 정확히 읽고 풀라는 1번부터 10번까지의 기조가 이어졌고요. 피동사동을 기본적으로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지식을 요구했던 문제입니다. 아직 피동사동이 안 됐다면 수능 특강이나 다른 국어 문제집
문법 문제집을 통해서 개념을 정확히 익혀야 됩니다. 이 문법 문제가 앞으로 또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의문변동, 비동사동, 뭐 이런 암기문장, 아는 문장, 뭐 서술어의 자리수 또는 중세국어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 특강이나 다른 학교에서 배우는 기본 지식은 똑바로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너희들이 문제를 맞출 수 없을 거다라고 6월달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새 문제를 준비해야 되고요. 또한 새로운 문법적 지식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그걸 파악해서 다른 문제, 문제풀이에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작년부터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던 이번 문법 문제였습니다. 이 점 주의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고요. 꼭 기본적 지식 먼저 익힌 다음에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 문법적 지식을 문제에 활용하는 방법을 연습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비문학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